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주택 임대 사업이 마치 집값을 올리게 만든 주범 혹은 지금 정권의 적폐, 투기꾼 등으로 몰리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부동산의 기준이 되고 싶은 남자 대북이입니다.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쌓아놓아야 될 영상들이 있어서 이제야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매개체 중 하나가 주택임대 사업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은 세무사가 단독으로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저와 이 주제를 가지고 만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택임대 사업이 이번 7.10 대책으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주택 등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있다고는 하나 이제는 2014년 이전처럼 많은 분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일이 되어버렸죠.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주택임대사업이 마치 집값을 올리게 만든 주범 혹은 지금 정권의 적폐, 투기꾼 등으로 몰리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을 모르고 결과론적으로 보는 정부나 그런 사람들이 보면 그럴 수 있겠죠. 부동산 순환에 대한 기본은 제가 영상으로 남겨놨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본도 조만간 영상으로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을 알아야지만 부동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인 주택임대사업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 제도 자체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에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이걸 바꾼 것이 2014년 박근혜 정부 때였고요. 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소득세도 내야 되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같은 준조세도 붙기 때문에 굳이 임대 등록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이에 대한 혜택으로 이제 양도세, 종부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임대 등록을 하게끔 만들었었습니다. 이제 득실을 따지던 다주택자들은 사실상 양도세 절감 효과 때문에 등록을 시작을 합니다. 저 역시 블로그 댓글을 통해서 그리고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양도세 효과를 위해서 그 방법을 찾고자 찾아오시는 분들이었었고요. 이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막상 포트폴리오를 해보면 자산을 설계하다 보면 가장 크게 걸리는 게 양도세가 아니라 종부세였었습니다. 세부담 300%,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이 조정된 게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였는데 매년 5%씩 상승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주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현실이 되었고 여기에 종부세율까지 한 번 더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취득부터 양도 단계까지 이만큼의 부동산에 세금을 걷는 나라가 있었던가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격만 잡으려 하지 매번 이야기 드리는 대로 원인을 잡지 않기 때문에 그 여파가 고스란히 국민, 그 중에서도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 드린 주택임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지금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주택자들을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이 존재했던 걸까요? 아시다시피 2000년 IMF를 극복한 이후에 2000년대 중반까지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불어닥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IMF라는 국난을 극복할 당시에 공급량이 주저앉았었습니다. 그 영향이 2000년대 초중반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 제가 부동산 시장의 기본의 영상으로 남겨드리진 않았지만 당신만 모르는 부동산 이야기 마지막 편에 이야기를 드렸죠. 부동산의 시장은 공급만 보라고. 당연히 집값은 폭등을 합니다. 리먼 사태에 이은 경제 대공황이 오기도 하지만 부동산의 일부 멋모르고 이야기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제와 반드시 같은 길을 가진 않습니다. 이때 이명박 정부에서 내세운 것이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었었습니다. 입지가 뛰어난 곳에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한다라는 것이었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자여야지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까지 무주택 요건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오르게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전세가와 전세가율은 대표적인 실거주 지표이자 매가의 상승과 하락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 전세가를 밀고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다음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폭등한 전세가를 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제대공황 당시 공급량이 줄었던 여파, 밀고 올라온 전세가, 주택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성립된 셈이죠. 이를 잡기 위해서 택한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 드리는 주택임대 사업입니다. 그 당시 갭 투자 문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우스 푸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주택자들에게 아무도 이용하지 않았던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이것 좀 봐라고 이야기를 건넵니다. 이 내용이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세 비과세, 이후에는 분리과세, 재산세 감면, 취득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대신 이들이 지켜야 할 것은 임대 의무 기간이었고요. 연 5% 이내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한 거였었습니다. 전세량을 늘리고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전세가 상승을 잡게 됩니다. 물론 이 당시 주택임대 사업만으로 시장에 안정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이때 공급을 살펴보면 경제대공황 당시 줄었던 공급이 몰리기 시작했을 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택임대 사업이 주택의 가격을 올리는 지표인 전세가를 안정시킨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죠. 여기에 최대 이득을 본 것이 임차인, 전월세를 살고 있는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올리는 것은 최대 5%지만 내리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내린 후에는 다시 5%밖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세입자가 바뀌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임대차 3법보다 훨씬 시장을 이해하고 내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자가 나오기 마련이고요. 보이는 부분만 보면 서민들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임대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특권층을 만들어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죠. 이렇게 잘 이용한 주택임대 사업이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변색이 됩니다. 정확히는 이번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피할 쥐구멍, 좋게 이야기하면 도피처, 피난처가 되겠죠. 저 역시 박근혜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할 때부터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산의 출납을 계산해 보면 이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죠. 강제적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권한 분도 있었고 아닌 분도 있었습니다. 임대사업을 전업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었죠. 최대 수혜자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혜택을 줘도 사실상 혜택이 아닌 셈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거나 겪어보면 그렇습니다. 그 분위기가 바뀐 게 이번 정부 출범한 이후에 2018년 8.2 대책이 나오고서 그 이후입니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은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몰릴까요? 표를 보시면 2018년도에 확 몰리기 시작하죠. 그 이전에는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별로 없죠. 제 블로그 댓글, 상담도 이 당시가 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더욱더 강화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임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박근혜 정부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유는 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 그 중에서도 중공공 임대주택,
차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된 8년 혹은 10년의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 때문에 시장의 주택의 매물로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임대주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거죠. 집이 없는 누군가에게 공공임대에서 채워줄 수 없는 주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시장을 정면에서 막아섭니다. 그 결과는 이제 시장의 가격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격을 이전 정부와는 비교도 안 되게 상승을 시켜놓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집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매물도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다 쥐고서 그 상승하는 시장의 가격에 편승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보니까 이놈들 완전 적폐네. 이게 지금의 주택임대 사업의 흐름입니다. 정말 한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은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책이라는 건 본래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내놓는 겁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 정책이 시장의 일부분이 아닌 이상 제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어느 정부가 되었든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를 손보고 고치고 다시 정부의 기능,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기능을 하도록 해야지 그 제도 자체를 욕하고 적폐로 보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 안타깝고 눈물나고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누가 정부를 믿겠습니까? 사냥이 끝난 사냥개는 필요 없다고 마치 주택임대사업자를 정치인처럼 한때는 내 편, 이제는 적이라는 인식을 왜 국민을 상대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이전 편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상승을 하는 시기입니다. 규제가 있던 없던 상승을 해야 됐던 시기입니다. 가격만 보고 상승의 원인을 잡지 못했던, 오히려 기름을 부어주었던 주체가 한때 시장의 안정을 가져온 국민들에게 그 원인을 지목하는지 정녕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핑계인 건가요? 욕할 대상이 필요했던 정치인분들, 그리고 거기에 편승했던 분들 모두 잘못 짚으셨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투기꾼이 아니에요. 만약 지금과 같이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다면 누가 이들을 욕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정부의 실거주를 위한 정책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실거주를 위한 정책은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택을 모두 보유하라고 하는 건 그 이전에 주택을 보유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면이 존재를 합니다. 그 주택을 보유할 수 없는 사람들의 보금자리는 공공임대의 실패 이후에 주택임대 사업의 강화에서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이 정책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전세금을 올려주어야 하고요. 내 일자리 근처에서 먼 도시로 주거지를 이전해서 출퇴근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임대차 3법,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인데, 임대를 주면 해당이 되겠지만 직접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를 쫓아내겠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막을 건가요? 그 사람들 재산권인데. 안타깝네요. 정부는 그저 시장의 큰 상승도 하락도 아닌 시장의 안정을 가져와야 되는 주체입니다. 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죠. 이제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다주택자에게 일괄 적용하는 법을 시행 예정 중인데, 이 임대차 3법이 몰고 올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민국 부동산의 기준이 되고 싶은 남자 대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